우리 사위장모지간이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는 마세요. 어차피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싫어한다고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뭐가 어쩌고 저째?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저를 어찌나 무시하고 비참한 꼴로 만드셨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 기대할 게 많으신데.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자네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닙니다. 제가 죄인이죠. 더럽게 못난 주제에 어찌 이런 집안으로 장가를. 제가 죄인이고 로또에 당첨된 거죠 뭐. 죄송합니다. 다 죄송해요. 남편은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한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랍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그랬던 것과는 반대로 제게는 한없이 천사처럼 행동했어요. 자신이 저희 엄마한테 너무 무시를 당했었기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먼저 제게 사과를 했고, 제가 있는 앞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사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 방에 몰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 자식을 도둑놈처럼 쳐다보는 저희 엄마의 눈빛과 말투에 비참함을 느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때 왜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항상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는 제게 아무래도 이서방이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저기 미소야, 이서방 말이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말이다. 에휴, 나는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명의로 된 그 건물 얘기도 꺼내지 뭐냐? 그건 돌아가신 아빠가 마련한 건데 말이야. 그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엄마는 계속 그래. 마음이 찜찜하고 아빠도 꿈에 보이고. 아유, 엄마 왜 그래? 아직도 이서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 이서방 좀 예뻐해 주라고 꿈에 나오신 걸 거야. 엄마가 그런 눈으로 자꾸 의심하고 쳐다보고 하니까 더 그런 거야. 제발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예쁘게 좀 봐줘라. 이때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저 남편 편만 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유독 결혼하고 나서 세차장 일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여러 업무들이 많아서 바빠졌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님이 오픈한 가게를 도와줘야 해서 늦게 온다며 제게 미안해하며 말을 했기에 저는 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온한 오후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 제대로 운전대도 잡지 못한 상태로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즉시 남편이 달려와 함께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는 너무나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적한 교회의 길을 가시다가 큰 화물차에 치였다고 하시는데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만큼 운전에 대해 예민하신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니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잃게 된 그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잃었고 한참 후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련된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차렸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때 제 남편이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침착하고 강인하게 장례식부터 발인까지 책임지고 맡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엉겁결에 엄마를 잃게 되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낙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한 달쯤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신의 동생을 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서로 어차피 외로운 사람들인데 다 같이 살면 어떨까? 그 동생네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 보면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형편도 워낙 어려워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데 오갈 곳도 없는 처지고. 어? 난 지금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서 내가 이러는 거야.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우리 집에 아이도 오면 당신도 조금 삶의 기쁨이 생길 거라고. 지금 당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쓰러지겠어. 아무도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 나도 일하면서 당신 걱정돼서 미쳐버리겠거든. 서로를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우울증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이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뭔가 집안이 활기차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생판 모르는 남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생긋생긋 웃으며 제잘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챙겨주면서 밥도 함께 먹게 되었고 잠시나마 아이의 얼굴을 보며 비참하다고 생각한 저의 현실도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뭔지 모를 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여동생과 저는 서로 너무나 친해졌죠.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할 말 못할 말도 다 하게 되었고 가끔씩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나가 예쁜 옷도 사주고 할 만큼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날 때쯤 자꾸만 엄마가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꿈속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죠. 이서방이랑 당장 갈라서야 한다. 당장. 내 딸아, 제발. 너무나 선명한 꿈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깨어버렸는데 제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너무 선명했었기에 놀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밖으로 나와서 남편을 찾았어요. 마침 밖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여동생의 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그쪽 방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남편과 그 여동생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 진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꼴로 있어야 되는 거냐고. 나 당신 전현이랑 같이 있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 역겹고 토 나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게 문제야? 얼른 서류랑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괜히 어떤 소리 하다가는 다 끝장난다고 알아? 잠자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마다 오잖아. 들키면 모두 다 산산조각이라고. 짜증나는 걸 어떡해. 코앞에 마누라랑 애 놔두고 딴 년이랑 놀아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짜증이 안 나냐? 그나저나 당신 마무리는 깔끔하게 된 거지? 경찰에서 의심 안 하겠지? 그 아줌마 죽은 거 말이야. 그거 혹시 증거라도 남긴 건 아니지? 걱정 마. 내가 무슨 바보 멍충이냐? 깔끔하게 다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제 회사랑 집, 건물만 정리하면 끝나.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슬슬 얘기 꺼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잠자코 기다려. 다 해결되는 대로 우리 해외 나가서 편하게 가정 부수면서 살자고. 남편과 여동생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참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방으로 와서 옆자리에 눕더니 그새 코를 골고 잠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밤새도록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얼른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느꼈죠. 다음날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부랴부랴 회사에서 거의 실무를 다 보고 계시는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엄마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신 분이라서 제게는 거의 가족같이 여겨지셨거든요. 지금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라고는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요. 지금 제가 제 남편이 삼촌 저 너무 무서워요. 미소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똑바로 천천히 말 좀 해봐. 저기 이서방이 그놈이 말이에요 삼촌. 아무래도 이상해요. 엄마 사고도 그렇고 저희 집 회사랑 건물이랑 이런 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미서방 안 그래도 요즘 회사에 부쩍 찾아와서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는데 왜 무슨 소리니? 일단 내가 그 근처로 가봐. 지금 어디 있어? 다행히 집 근처로 오셨고 저는 그분의 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법대를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경찰 쪽에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함께 행동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의 고아원 여동생의 통장에서 이상한 목돈이 오간 내역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여동생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도 몰래 진행했었는데 그건 역시 친자 관계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폭발해버렸고 회사의 부장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의 얼굴에 뺨을 2대 날려주었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넌 이제 끝났어.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나 당신 남편이라고.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서야 돌아왔다 이 쓰레기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 마누라의 애까지 딸린 놈이 나를 속이고 결혼해서 이 집에까지 들여? 너 사람 맞니? 사람 맞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넌 이혼이야, 이혼. 아이 진짜 인연이 미쳤네. 에이 누나, 남자 한번 못사귀고 빌빌대려냥 구제해서 남자 맛 좀 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지? 참 멍청한 년이 이제 와서 뭘 좀 알았나 보지? 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절대 이혼 못해. 난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뭐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할게.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 좋은 집과 재산이 있는데 내가 미쳤냐? 애초에 너 같은 년한테 마음이 있던 게 아니고 이 배경들이 좋았던 거라고. 덕분에 내 아이도 다 누릴 수 있게 됐고 가시 같은 장모 없어지니 얼마나 편해. 온 세상에 내 건데. 어머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연애 남편이 말을 거들어 제게 말을 거들거든요. 내가 요가원에서 잘 골랐지 뭐. 거기서도 아주 멍청하게 있더라고. 사람 구분할지도 모르면서 돈만 있으면 지가 엄청 똑똑하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야, 이제 나 기억나냐? 우리 요가원에서 봤잖아. 그 비싼데 내가 돈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뭐 이제 본전 뽑았으니 괜찮아? 그래, 너 그때 거기서 봤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나를... 그걸 이제야 알다니 진짜 멍청하군. 역시 돈 많은 애들은 어디 하나가 부족하다니까? 세상은 참 공평해.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작정하고 만나서 이렇게까지 만든 그놈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둘은 고아원에서 나와서 함께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미끼를 물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요가원에 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운이 나쁘게도 제가 걸려들었던 것이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세상 한심한 여자였네요. 이제 와서 퍼즐을 맞춰보니 요가원에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자주 다니던 세차장에 남편이 직원으로 새로 왔으니 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반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부장님은 집으로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엄마의 사고에 대한 용의자로 데려간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뭐야? 경찰? 니들이 갑자기 왜 난리야? 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를 왜 끌고 가? 이거 안 나? 안 놓냐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 부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이 나쁜 년놈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병원에서 눈이 떠졌고 수액을 맞고 있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떠올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그만 울어 미소야. 그러다가 또 쓰러져. 엄마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만 진정해.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떤 딸인데요. 저는 정말 죽어도 싸요. 저 같은 애는 살 자격도 없어요. 우리 엄마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마. 자책하지 마. 나쁜 놈이 마음 먹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저는 잠시 후 수액을 다 맞은 후 부장님과 함께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그들은 엄마의 사고와 관련된 증거로 인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더군요. 이미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와서 증언을 한 상태였고 그들은 영락없는 용의자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엄마를 죽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전적이 있었고 통장으로 목돈을 주고받은 증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엄마가 갖고 있던 건물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준비 중인 것도 발견이 되었고 돌아가신 엄마의 인감을 미리 떼어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저는 우연히 엄마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고 엄마의 이길장 맨 뒤편에서 그동안 찾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 같이 있었는데 그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방이 이상하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내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다. 내 차 타이어를 일부러 펑크내고 내 방에서 몰래 훔치려던 등기 권리증과 내 인감도장. 도대체 그놈은 어떤 사람인 걸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일 그놈을 내쫓으련다. 엄마는 이미 남편에 대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을 붙잡고 저는 한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모든 사건이 조사가 완료되고 그 나쁜 놈들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려고 제 꿈속에 나와 말씀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 집안에서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되었겠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 모습은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강하게 사는 모습이 진정으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놓은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제 집도 재산도 모두 지키려면 제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부장님의 뜻에 따라 회사에 출근을 해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온 덕분에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나 바이어가 있을 때면 간단한 통역과 번역하지 하면서 일을 배웠죠.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가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 아주 뻔뻔하게도 그놈에게서 옥중에 쓴 편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살고 있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악한 사람이 저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옮겼고 머지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그놈과 함께했던 세월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분노와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으로 향한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얼굴을 그렇게라도 뵙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거든요. 제 사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